지난 주말 미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노숙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해 약 7650명 증가해 전체 노숙자 수는 65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아라며 문전박대 당하던 미국 아이 굶어 죽기 직전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자 3초 뒤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한 슬럼가 고아 출신 노숙인 소년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음식을 훔치고 있는데요. 그는 이런 슬럼가에 아무런 방범장치도 해놓지 않는 한국인 주인 아저씨를 비웃으며 음식을 훔치다가 이 한국인 아저씨의 비밀을 알아채고 그만 주저앉아 오열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의 사연입니다. 저는 디트로이트의 슬럼가 출신 에이든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았는데요. 솔직히 저는 제 처지가 딱히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저처럼 책임감 없는 부모를 만나 고아가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딱히 특별할 것도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부모도 없고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범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노숙자 텐트촌에서 살 때 늘 음식을 훔치러 다녔는데 저는 주변에 음식을 돈 주고 사 먹거나 일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보니 자연스레 음식은 훔쳐서 구하는 거라고 배우게 되었죠. 아무도 제게 신경 써주지 않았고 따라서 제게 음식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물건을 훔치는데 특화되어 있었고 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의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치안 탓에 상점들의 보안이 철저해져서 점점 도둑질이 쉽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생필품들은 전부 자물쇠가 걸리게 돼서 물건을 구매할 때만 꺼낼 수 있다거나 애초에 가게 입구를 통유리나 쇠철창으로 막아버려서 원하는 물건을 주인이 가져다주는 구조로 바뀌어버린다거나 해서 점점 음식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 단 한 번을 걸리지 않던 저였지만 점점 도둑질이 적발되기 시작했고 주인에게 뼈가 함몰될 정도로 맞거나 경찰에 신고를 당해서 소년원도 몇 번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 인생은 정말 형편없었고 그날도 음식을 구해서 정처 없이 떠돌다 한 번은 제가 사는 노숙자 텐트촌과 꽤 멀리 떨어진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점을 보게 되었죠. 그곳은 어떤 동양인이 운영하는 가게였는데 가게에 코리아라고 적혀있는 걸로 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보 같게도 쇠철창으로 중무장한 다른 가게들과는 달리 여기에는 기본적인 방범장치조차 단 하나도 없더군요. 이런 가게쯤이야 휘파람을 불면서도 모든 음식을 털어갈 자신이 있었고 그렇게 이틀째 굶어서 허기졌던 저는 빵 몇 개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바보 같은 한국인 주인 아저씨는 이런 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고 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가게를 알게 된 이상 이제 굶주리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에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몹시 긴장되고 불안하기도 했는데 제가 도둑질을 많이 해보긴 했지만 이렇게 한 곳에 여러 번 들락날락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선택권 따위는 없었고 결국 배가 고플 때마다 한국인 아저씨 가게로 가서 음식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인 아저씨는 저를 신경 쓰지 않더군요. 어느 날 이틀 동안 물만 먹었던 저는 또다시 한국인의 가게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입구에는 못 보던 바구니 하나가 생겼고 거기에는 음식이 한가득 담겨 있더군요. 그리고 그동안 저를 신경조차 안 쓰던 한국인 아저씨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배가 고프니? 이 한국인 아저씨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에 저는 몹시 겁이 났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틀 동안 굶었어요. 그러자 이 아저씨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대답하더군요. 이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음식들인데 원한다면 가져가서 먹거라. 저는 두려워서 음식을 갖고 뒤도 안 돌아본 채 도망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무서워져서 그 가게에 다시는 안 가기로 했는데 다른 가게들의 삼엄한 경비 때문에 음식을 구하지 못해서 며칠을 굶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한국인의 가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아저씨는 여전히 사람 좋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고 그렇게 저는 또다시 공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니 저는 이 한국인 아저씨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통기한 임박이라곤 했지만 2주나 남았고 자신이 먹으면 될 것을 왜 굳이 남에게 나눠주는지 당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을 공짜 음식을 먹으니 갑자기 미안해지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도둑질을 걸리면 기절 직전까지 얻어맞거나 경찰에 신고당해서 소년원에 갇히는 게 일상이었던 제게 아무도 이런 호의를 베풀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죄송한 마음에 아저씨 가게의 창문을 닦아주거나 가게를 대신 청소해주며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갑자기 아저씨가 숙제를 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 몇 권을 주며 알파벳을 쓰는 법이나 기본적인 영단어나 문법 같은 문제를 풀어오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짜증이 났습니다. 뜬금없이 팔자에도 없는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를 풀어오지 않으면 음식도 없다는 아저씨의 말에 저는 강제로 공부를 해야 했고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 나름 재밌더라고요. 저는 글자를 읽는 것에 대한 호기심도 갖게 되었고 길가에 버려진 날짜가 지난 신문을 읽으며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가보고 싶다는 꿈도 가지게 되었는데 저는 외국이라곤 아저씨의 국가인 한국밖에 몰랐기 때문에 꼭 한국에 가서 일해보자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공부하려면 책을 구매할 돈이 필요했고 제가 한국인 아저씨께 사정을 말하자 아저씨는 흔쾌히 저를 직원으로 써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었고 책도 구매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이곳에서 일하다 보면 종종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끔한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왔고 그들은 킴 아저씨가 어디냐고 물었거든요. 제가 자리를 비웠다고 대답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대면서 제게 돈뭉치를 건네줬죠. 제가 줬다고 하면 킴 아저씨도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서 일하는 걸 보니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서 맡겨봅니다. 저는 영문을 몰랐지만 어쨌든 킴 아저씨에게 가는 돈만큼은 도둑질하고 싶지 않았고 늘 아저씨께 그대로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킴 아저씨에게 굉장히 소중했던지 그는 눈물까지 흘려가며 좋아하곤 하셨죠. 그러다 한 번은 동네에서 경찰이 흑인 범죄자를 잡다가 저항이 거세서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흑인들은 과잉 진압이라며 폭동을 일으키더라고요. 흑인들은 꼭 폭동을 구실로 주변 가게를 털어가는 경우가 빈번했으므로 저는 킴 아저씨가 걱정돼서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킴 아저씨의 가게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더라고요. 흑인과 백인을 가리지 않고 말이에요.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는 흑인들도 딱히 킴 아저씨의 가게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옆 가게는 털어가는데 왜 킴 아저씨 가게만 가만 놔두는 것이며 이 사람들은 어째서 위험을 감수하고도 킴 아저씨 가게를 지키는 것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대규모 폭동에도 킴 아저씨 가게는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저는 한국어 공부에 재미가 붙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던 차에 킴 아저씨께 좋은 정보를 듣게 되었는데요. 정부가 진행하는 한국과 미국 간의 홈스테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보고 지원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아저씨의 말대로 일단 지원해봤고 운 좋게도 선발이 돼서 제 꿈이었던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파벳조차 제대로 몰랐던 제가 킴 아저씨 덕분에 한국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저는 무료로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디트로이트와는 달리 엄청나게 안전하고 깨끗한 한국의 모습에 감탄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가 서툰 저를 마치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는 한국인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었죠. 저는 몇 년간 한국에서 지내면서 일자리까지 구할 수 있었고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배우며 식품 유통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소중한 친구이자 동업가인 민철도 만나게 되면서 저는 아직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미국으로 식품 납품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지금도 많이 부족한 저지만 이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숙자 생활을 전전했던 제 모습을 고려한다면 정말 엄청난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킴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물건을 훔치다가 총에 맞아 죽거나 성인이 되어서도 남의 물건에 손대다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처지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킴 아저씨께 너무나도 감사해졌죠. 그래서 저는 비행기 값을 모아 5년 만에 킴 아저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게는 그대로인데 그곳에는 킴 아저씨가 없더군요. 킴 아저씨네 가게에서 일했을 때의 어렸던 저와 동년배로 보이는 몹시 어려 보이는 동양인 한 명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에게 킴 아저씨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아빠는 없어요. 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저씨의 아들로 보이는 그는 말을 이어나갔는데 킴 아저씨는 1년 전 근처 가게에서 난 불길 속에서 사람들을 구출하다가 그대로 숨을 거둔 모양이었습니다. FOAM UNIT 24 슬럼가라서 구조대 출동이 너무 더뎠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었죠. FOAM UNIT 24 그리고 저는 그에게서 킴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킴 아저씨는 어렸을 적 한국에서 자랐고 너무나도 가난해서 생존을 위해 음식을 훔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둑질을 걸려서 엄청나게 혼나면서도 그의 가난한 사정을 안 한국인 어른들은 오히려 음식을 나눠주곤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살다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도저히 한국에서 살 수 없어서 홀어머니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킴 아저씨는 자신도 도둑질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도둑들을 딱 보면 알지만 배고팠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짠하기도 하고 그때 자신을 야단치면서도 음식을 나눠주며 배려해줬던 한국인 어른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손해를 감수하고도 늘 생계형 도둑들을 못 본 채 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가게만 방범장치가 없는 것도 1AK 2552 바로 그 이유였죠. 또한 알고 보니 흑인 폭동 때 킴 아저씨의 가게를 지켜준 사람들도 저처럼 킴 아저씨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제가 가게에서 일할 때 킴 아저씨에게 전해달라며 돈을 주고 간 사람들 역시도 킴 아저씨 덕분에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죠. 킴 아저씨는 동네에서 무척이나 유명했고 제가 살던 노숙자 텐트촌에서 아저씨 가게까지의 거리는 꽤나 멀기 때문에 저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킴 아저씨의 깊은 뜻을 이해했고 그다운 최후를 맞이한 킴 아저씨께 여러 감정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킴 아저씨의 아들에게 돈을 건넸죠. 이거 킴 아저씨께 드리는 돈이에요. 저는 에이든이고 제 이름을 들으면 킴 아저씨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아들은 저를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돈을 받았고 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터져나오는 눈물 때문에 도망치듯 가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킴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제 삶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굳이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킴 아저씨께 더욱 감사하고 그가 그립습니다. 저는 킴 아저씨가 제게 베풀어준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것이고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에서 그처럼 베풀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 아저씨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미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너무 눈물나게 감동적이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이유를 증명해주는 것 같아요.